박사님,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팝도 잘 드시고 말도 또렷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신 걸까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몸은 조용히 아주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봄 79세 정영호님께서 가족과 함께 제 연구실을 찾으셨습니다. 6개월 사이 4kg가 빠졌고 평생 하루도 빠지지 않던 아침 산책을 어느 날 갑자기 멈추셨지요. 가족들은 나이 드니 기력이 떨어지는 줄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1년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10가지 신호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저는 가족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1년은 후회 없이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0개월 뒤 정영호님은 사랑하는 가족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마지막 시간을 선물처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84, 50년 넘게 노년의 몸과 마음을 연구해온 노년학 박사 이도현입니다. 수천 명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1년 전부터 거의 모든 노인에게서 공통된 10가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 그런데 가족 대부분은 이 신호를 모르고 넘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 10가지 신호를 모두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누구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진실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마지막 1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댁에도 혹시 요즘 들어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이는 분이 계신가요? 제가 평생 연구해 오면서 가장 마음에 오래 남은 가족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큰아버지를 모시던 조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텃밭을 둘러보시고 동네 마실도 다니셨는데 요즘은 집 안 의자에만 앉아 계시고 밥도 밥만 드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가 드니 예전 같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쪽이 자꾸 불안하더랍니다. 예전에는 밝게 웃으시던 분인데 요즘은 말문이 줄고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 이야기를 반복하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큰아버지를 배웠을 때는 마지막 1년이 시작될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이미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체중은 서서히 빠지고 기운은 빠르게 줄고 마음은 점점 과거로 향하고 있었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별일 아닌 줄 알고 넘기지만 어느 순간 가족들이 표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단순한 노화인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깊은 변화가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없으니까요. 가족은 고민 끝에 한 가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많이 드리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큰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따뜻한 조기구이 한두 입만 편하게 드시도록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걷게 하려는 대신 아침 햇살 아래서 5분만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지요. 그렇게 부담을 덜자 표정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워졌습니다. 긴장과 억지가 사라지고 편안함과 안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그 작은 변화가 마지막 시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신호만 조금 일찍 읽어도 마지막 1년이 얼마나 따뜻하게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인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일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나타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국내 노년 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75%에서 눈에 띄는 체중 변화가 관찰됩니다. 특별히 식욕이 떨어진 것 같지도 않고 활동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서서히 빠지는 거죠.
82세 박정수님은 6개월 동안 3kg가 빠졌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이걸 소화 기능이 약해진 탓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많이 드리기보다 좋아하는 음식 한두 가지를 편하게 드시도록 돕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체중이 줄어간다고 무조건 질환으로 단정해 과도한 검사를 반복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거든요. 몸이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시기가 온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최근 6개월 사이 몸무게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건 휴식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국가노년조사에 따르면 마지막 1년 동안 피로감 호소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무겁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지요. 79세 이대원님은 평소 1시간 산책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10분도 버거워하셨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던 가족들은 나중에서야 이게 중요한 신호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하루 중 가장 기운이 좋은 시간에 가벼운 활동을 넣고 나머지는 휴식을 중심으로 일과를 조정하세요. 피곤해 하신다고 무리한 운동을 권하면 회복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걸 존중해 드리는 게 이 시기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요즘 부모님이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두 번째 신호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보다 과거에 더 오래 머무는 경향이 생기지요. 노년기 기억 연구에서는 임종 전후로 오래된 기억 해상이 늘어난다고 보고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금방 잊으시는데 50년 전 일은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기억하십니다. 85세 한성희님은 최근 늘 돌아가신 남편과 부모님 이야기를 되풀이하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부정하거나 바로잡기보다 담담히 함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과거로 향하는 마음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그 흐름에 같이 머물러 주세요. 다만 갑작스러운 판단 저하는 금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용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요즘 옛날 이야기를 더 자주 꺼내시나요? 이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앓고 회복이 느립니다. 노화생리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1년 동안 감염 발생률이 평균 2배 이상 높습니다. 몸의 방어 체계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평소 쉽게 이겨냈던 바이러스나 세균에도 무너지는 거죠. 86세 최인숙님은 평생 건강하셨지만 마지막 6개월 동안 감기와 폐렴을 반복하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열흘씩 끌고 한 달도 안 돼서 또 걸리는 시기였지요. 이럴 때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수분과 영양 섭취를 꾸준히 돕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강한 약물이나 반복적인 처치는 오히려 불편을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출을 줄이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최근 부모님이 평소보다 잔병 치레가 늘지 않으셨나요? 이게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숨쉬기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임종준비기 관찰 조사에서는 70%에서 호흡 패턴 변화가 확인됩니다. 숨을 멈추는 듯하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숨처럼 느린 호흡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90세 문종길님은 숨을 멈추는 듯하다 다시 깊게 들이마시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잠결에도 숨소리를 들으려 밤새 귀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방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입술과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과한 조치는 불편만 키울 수 있으니 편안함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물기 있는 거즈로 입술을 적셔드리고 가벼운 담요로 손발을 감싸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혹시 손발이 차갑거나 숨쉬는 간격이 달라진 분이 계신가요? 이게 다섯 번째 신호입니다.
6번째는 수면 패턴의 변화입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낮과 밤이 뒤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노년 수면 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1년 동안 80% 이상이 수면 패턴 혼란을 경험합니다. 밤에 2~3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을 가거나 새벽 2~3시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시는 거죠. 77세 송재호님은 밤새 깨어 계시다가 낮에 의자에 앉아 조는 날이 늘었습니다. 가족들은 밤에 푹 주무시게 하려고 낮잠을 막았지만 오히려 예민해지시기만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밤낮을 맞추려 하기보다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쉬도록 두시는 게 낫습니다. 잠이 안 오는데 누워 계시면 불안만 커지거든요. 낮에 햇볕 쬐는 시간을 조금 늘리고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요즘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나요? 이게 6번째 신호입니다. 7번째는 사회적 관계에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모임에 나가는 일이 줄어들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죠. 노년 사회관계 연구에서는 임종 1년 전부터 사회적 활동이 평균 6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81세 정경자님은 평생 매주 나가시던 노인정을 어느 날부터 가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 궁금해하며 연락해도 그냥 집이 편하다고만 하셨지요. 딸은 우울증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건 우울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나가시라고 권하기보다 집에서 편하게 시간을 보낼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가끔 찾아오는 손님 한두 명과 짧게 이야기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예전에 좋아하시던 모임을 요즘 안 나가시나요? 이게 7번째 신호입니다. 8번째는 식욕과 소화 기능의 변화입니다. 좋아하던 음식에도 흥미를 잃거나 조금만 드셔도 배부르다고 하십니다. 노년 영양 연구 자료에 따르면 마지막 1년 동안 식사량이 평균 40% 이상 줄어듭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식욕도 따라 줄어드는 거죠. 84세 임봉수님은 평생 잘 드시던 분인데 갑자기 국 한 그릇도 다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이것저것 해드려도 몇 숟가락 드시다 그만두셨습니다. 이럴 때는 양보다 질을 생각하세요.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음식을 편하게 드시도록 돕고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한 끼에 많이 드시기 어려우면 하루에 여러 번 나눠 소량씩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이나 미음처럼 부담 없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요즘 부모님이 식사량이 확 줄지 않으셨나요? 이게 8번째 신호입니다. 9번째는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시거나 열이 나도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년 감각 연구에서는 마지막 시기로 갈수록 통증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합니다. 88세 윤동진님은 발목을 삐끗하셨는데도 괜찮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심하게 부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왜 아프다고 안 하셨냐고 물으니 그냥 별로 안 아팠다고 하셨지요. 이럴 때는 표정이나 행동 변화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말씀은 안 하셔도 얼굴을 찡그리거나 특정 부위를 자주 만지시는 게 보이면 불편하신 거거든요.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작은 상처나 멍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혹시 부모님이 최근 다치셨는데 아프다는 말씀을 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9번째 신호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말과 행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대화할 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움직임도 한참 뒤에 일어나죠. 노년 인지운동 연구에서는 임종 전 몇 달 동안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합니다. 75세 허정란님은 질문을 드리면 한참 후에야 대답하시고 일어나시려면 여러 번 시도하신 뒤에야 겨우 일어나셨습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자꾸 멍하니 계신 것 같아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건 뇌와 근육이 함께 느려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재촉하거나 서두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 주세요. 말씀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움직이실 때도 옆에서 천천히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하시려다 넘어지시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요즘 부모님이 예전보다 모든 게 느려지셨나요? 이게 10번째 신호입니다. 이제는 이 신호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돕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의 에너지 생산 기능이 크게 떨어지며 전반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고 심장과 폐도 천천히 일하기 시작하지요. 이 변화를 무조건 질환으로만 해석하면 가족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검사를 반복해도 특별한 원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몸이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일과를 단순하게 만들고 피로가 덜한 시간 중심으로 계획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에너지의 절반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충분히 쉬셨다가 오후에 잠깐 햇볕 쬐는 정도로 일정을 줄이시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억지로 활동량을 늘리려 하면 다음 날 더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과 조정이 필요해 보이시나요? 이게 몸의 흐름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심장 펌프 기능이 서서히 줄어들며 체력이 저하됩니다. 혈액이 온몸을 도는 속도가 느려지고 산소가 전달되는 양도 줄어들지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 보이는 날이 있어도 그걸 과신하면 갑작스러운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제 괜찮으셨다고 오늘도 같은 활동을 하시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숨이 차지 않는 가벼운 활동과 충분한 휴식을 번갈아 주세요. 5분 걷고 10분 쉬고 또 5분 걷고 쉬는 식으로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숨이 찬 증상이 심해지면 상체를 조금 높게 해서 앉아 계시게 하면 한결 나아집니다. 베개를 두세 개 받쳐 드리거나 소파에 기대어 앉게 해 드리는 거죠. 요즘 부모님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다고 하시나요? 이게 심장 기능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정리와 해고 쪽으로 향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보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시게 되지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건 그 시간이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현실 지적이나 강한 교정은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요일인지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를 자꾸 물어보면 혼란만 커지거든요. 옛 사진, 추억의 물건을 함께 보며 차분히 대화를 나누세요. 젊었을 때 입으시던 옷, 결혼식 사진, 자녀들 어릴 적 앨범 같은 걸 꺼내보면 눈빛이 살아나십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드리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를 쳐드리세요. 틀렸다고 바로잡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확인보다 마음의 평안이 훨씬 중요한 시기거든요.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최근 가져보셨나요?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의 돌봄 피로도 함께 축적됩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키다 보면 돌보는 사람도 지쳐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거르고 자기 시간은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요. 돌보는 이의 건강이 무너지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지역 돌봄 지원 서비스나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 서비스, 자원봉사자 연계 같은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복지관에 연락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줍니다. 하루 몇 시간이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그 시간에 잠을 자거나 산책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마지막 시기는 의미를 남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전하고 싶었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가능한 만큼만 하면 충분합니다. 손편지 한 장, 짧은 영상 한 편,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이면 됩니다. 짧은 영상 편지나 간단한 일기 기록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휴대폰으로 평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찍어두세요. 좋아하시는 음식 드실 때, 창밖 보며 이야기하실 때, 손자, 손녀와 웃으실 때 그냥 가볍게 담아두는 겁니다.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 목소리, 표정, 분위기가 그대로 살아나거든요. 일부러 준비하려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게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나타나는 변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1년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체중이 서서히 줄고 피로가 깊어지고 마음이 조용히 과거로 향하고 잦은 감염이 생기고 호흡이 달라지고 수면 패턴이 흔들리고 사회관계에서 물러나고 식욕이 줄고 감각이 둔해지고 모든 반응이 느려지는 과정은 결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놓쳤을 뿐이지요. 잘못 관리하면 가족은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마지막을 맞고 깊은 후회 속에 남게 됩니다. 왜 그때 그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더 편하게 해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이 오래 남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남은 시간은 한없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됩니다. 억지로 무리하게 고치려고 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흐름에 맞춰 일상과 마음을 조정해 나가면 훨씬 편안합니다. 가족도 본인도 불안하지 않고 후회도 남지 않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과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수천 명을 지켜보며 확인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신호를 일찍 알아차린 가족은 마지막을 선물처럼 보내고 놓친 가족은 평생 후회 속에 산다는 것. 그 차이는 단 하나, 신호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 말을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부터 천천히 나누어야 할 말입니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 내일 아침 인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한마디씩 건네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되실 겁니다. 말하지 않은 후회보다 말해서 남는 기억이 훨씬 소중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가족이 꼭 알아야 할 구체적인 돌봄 방법과 준비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몸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준비를 해두면 당황하지 않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부모님께, 배우자께 또는 곁에 계신 어르신께 어떤 마음을 나누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